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5.18 기념식 파행을 빚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배제는 청와대의 입김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학금 특혜 문제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새마을회가 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도 무분별하게 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위기에 처한 지역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여순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배제 때문에 5.18 기념식이 파행을 겪었는데요. 재창에 거부감을 느낀 청와대 입김과 보훈처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첫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순서가 되자 이 전 대통령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언뜻 보면 이 전 대통령도 노래에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청와대가 국가보훈처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왜 재창했는지를 지적한 문건이 국가보훈처 위법 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된 겁니다.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과 관련한 파행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이며 이 노래 재창을 막고 또 기념곡 제정까지 막기 위한 국가보훈처의 의도적 방해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다음 해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5.18 기념식 순에서 배제됐습니다. 5.18 단체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기념식이 두 쪽으로 갈려 진행됐는데 이런 파행은 박근혜 정부 때까지 8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채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도 무시했고 기념곡 지정을 막기 위해 보훈단체를 동원해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것도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습니다. 지역민들과 정치인들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보훈처장은 아닙니다. 배임 건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방법이 없다 이거죠. 웃지 마라! 이런 가운데 보훈처는 5.18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덮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기념식 때 5.18 기념곡으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시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새마을회 장학금 특혜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가 장학금 말고도 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썼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곧 있으면 내년 예산이 결정되는데 광주시가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새마을 장학금이 특혜라며 폐지를 촉구했던 시민단체가 새마을회의 사업비와 운영비 집행도 문제가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새마을회에 지급한 5억 가까운 보조금이 새마을의 내부 잔치용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일례로 6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새마을의 육성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3분의 2가량이 내부 회원이 수혜자라는 점에서 회원들 사기 진작이나 조직 강화에 사용됐다고 주장합니다. 또 내 집 앞 내가 쓸기 청결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4천만 원 가운데 72%가 시상식 행사비나 시상금, 밥값으로 나갔다며 도덕적 무감각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의 회원들이 국가적 재난 현장이라도 투입된 사람들인가? 아니면 생사의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을 구해낸 의인들이라도 간다는 말인가? 한마디로 도덕적 일탈 행위라고 밖에는 더 설명할 길이 없다. 시민단체는 지난 4년 동안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게만 8억 가까이 지급된 새마을 장학금 폐지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 즉시 폐지를 결정한 만큼 적폐청산을 위해 내년도 예산의 편성 중단을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에 대해 현안을 토론 중에 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며 시장의 의중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후보 시절 새마을 장학금 존폐 여부를 묻는 시민단체의 정책 질의에 대해 즉각 폐기를 주장한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요즘 11월 초의 날씨를 보이면서 날씨가 계절을 앞서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최저기온은 7도로 평년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은 가운데 어제보다도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19도 보이면서 오늘 일교차는 12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거의 없는 가운데 맑고 청명한 하늘이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반짝 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7도 안팎으로 오늘만큼이나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아직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20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7도, 장성과 담양이 5도 보이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가 19도, 장성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무안은 8도, 해남은 5도 보이면서 현재 매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낮 기온은 무안이 18도, 영암과 강진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곡성과 구례는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달 19일이면 여순 사건이 일어난 지 꼭 70년입니다. 제주항쟁 진압 거부로 촉발된 여순 사건은 순천과 광양, 구례까지 확산돼 수천 명의 양민이 학살됐습니다. 여순 사건의 날짜별, 지역별 상황을 먼저 조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주둔 14연대 병력이 제주도 진압작전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여순 사건. 하루 만에 여수 전역을 점령한 14연대 병력은 3일째 접어들면서 순천과 보성, 광양은 물론 구례, 하동까지 진출합니다. 경제 악화와 정치에 불만이 쌓였던 대중들이 가세하면서 병력은 전남동부 전역을 순식간에 점령하게 된 겁니다. 이에 정부가 반군 토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토벌 사령부를 설치한 뒤 22일 여수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22일 순천 동천 전투에서 패배한 14연대는 주력 부대가 광양 백운산으로 빠져나가고 23일 아침 순천은 진압군에 탈환됩니다. 11개 연대와 기갑부대, 해군 상륙정으로 여수만을 포위하면서 한포 사격과 시가전 끝에 여수시 전역이 탈환됩니다. 이어 반군과 부역자 색출 작업 등 단 9일 동안의 역사 소용돌이 속에 계엄군 발표로 양민들의 희생 규모만 2,200여 명에 이릅니다. 여순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양민들의 희생이 컸는데도 사건의 진상은 70년째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한국 근대사에 암울했던 오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순 사건의 발단이 된 제주 4.3 사건은 특별법을 통해 역사적 재평가를 받았지만 여순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과거사 정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긴 했지만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4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안향호 행안부 제2차관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가 끝나 여순 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필요성이 났다며 특별법 제정을 반대했고 같은 해 11월 이삼걸 신임 2차관 역시 희생자들의 명예가 모두 회복됐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합니다. 공식 결정된 여순 사건 피해자는 1,237명으로 과거 전라남도 피해 조사 수치의 10% 수준. 조사를 담당했던 진실화해위원회조차 시간과 인력 등의 한계로 피해 규모와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과거사 덮기에 급급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서 법안은 2차례나 기간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명박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골치 아프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땜질이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네 번째로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은 먼저 국방부가 민간인 학살을 부정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과거사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입법, 즉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자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진상규명은커녕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그 수많은 사건을 다루려면 과거사 정리위원회 인력, 그다음에 예산 엄청나게 아마 소요가 될 겁니다. 이걸 다 국가에서 충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하는 것과 똑 마찬가지다. 안 하겠다는 것과 똑 마찬가지다. 기존의 특별법 제정안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최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역시 연내 논의는 쉽지 않습니다. 20대 국회 종료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불과 1년 반. 여순 사건에 대한 관심, 특별법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지금을 놓치면 여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작업은 험난한 여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 가속화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역 지상파 방송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방송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랩법 제정으로 종편이 등장하면서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은 불과 5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마저도 서울과 나눠야 하는 지역 지상파는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매출 감소는 인력 감축과 제작비 축소로 이어졌고 질 좋은 콘텐츠 제작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언론 생태계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언론조차 매우 불균형스럽고 그리고 지역의 언론 또 여론 형성은 말라비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안으로 지역방송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통위와 공영방송이사회에 지역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방송 정책을 정하는 거버넌스, 특히 방통위가 일정한 관장사항이 될 수 있는 방문진이라든가 그래서 열심히 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진출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특히 이사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성이 더 대표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설비 투자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무리한 UHD 전환이 재벌들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방송사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 차질도 우려되기도 하고요. 지역 방송사는 시설 투자에 엄두도 못 내고 객관적으로 이 사업 시기 조절 등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겠고 프로그램에만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통신 장비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건 좀 나중에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지역방송 발전 위에 위상을 높이고 신문처럼 지역방송을 위한 발전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까지. 이번 국감에서 나온 여러 지적사항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 여부가 현 정부의 지방분권 구현이라는 국정기조 실현 의지를 살펴볼 계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15년 전 미제로 남은 강도 강간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 광주와 대전 지역에서 10여 차례 걸쳐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52살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지만 김 씨가 또 다른 강제추행 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30분쯤 영광군 영광읍의 한 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입문 쪽에서 불길이 처음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영문 월간지가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광주 뉴스인데요. 2001년부터 발행돼 어느덧 200호를 맞이했습니다.
창간호부터 참여한 신경구 국제교류센터 소장과 광주 뉴스를 만들고 있는 아이제허 미국인 자원활동가를 만나봤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좀 모셔봤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99년 교류센터가 시작할 때부터 광주 국제교류센터의 자원활동으로 소장을 하고 있었고 2001년 광주뉴스를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또 역시 이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Hello, my name's Isaiah Winters. I'm a new volunteer here at Gwangju News. I've been here since February. I'm a writer, proofreader, and photographer. 우선 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광주 뉴스가 어떤 잡지이고 처음에 이걸 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류센터가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인의 그런 교류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광주 뉴스는 그때 2001년이 김대중 정부 당시인데 그 당시에 국가 브랜드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 이렇게 영어로 월간지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 광주의 국제적인 그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광주 뉴스에 담기는 거예요? 주로 광주와 전남 지역의 기사가 실리고 또 분야로는 문화라든가 뭐 스포츠라든가 또 외국인들 소식, 식당 소식, 또 투어 소식 이런 또 혹은 뭐 극장가 소식 같은 것들이 또 혹은 그 단체들의 소식 또 특별한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는 그 방문한 사람들과 인터뷰 기사들 이런 기사들이 다양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호가 발간이 됐는데 200호를 발행하기까지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은 무엇이 있었고 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시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돈을 주지 않고 지금까지 기사를 쓰고 또 잡지를 만들었는데 전에는 출판비를 만드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아이제야처럼 이렇게 전혀 대가가 없이 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런 좋은 의지만 갖고 참여하는 그런 자원활동가들이 많아가지고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활동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계기로 이 광주 뉴스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I wanted to get involved with the community again, so I decided to submit my resume and I got accepted. And it has helped me a lot to get involved with people and to exercise my talents, and I'm grateful for that. 이런 활동가로서의 경험이 광주에서 생활하는데도 도움이 되나요? Absolutely. The magazine itself is filled with all sorts of articles and ideas for how to live and fun things to do. For example, we have outdoor activities and sports you can do. There's a theater schedule, upcoming events, there's restaurant reviews, all sorts of things going on. And it shows you things that you can do, and it also shows you that you can, if you have an idea, you can contribute by writing about something or suggesting something to the team. So yeah, absolutely it helps.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 광주 뉴스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편집자들을 중심으로 만들긴 만들되 우리 지역의 언론사라든가 혹은 뭐 시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혹은 NGO 단체들이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편집진들이 앞으로의 그 기사를 쓰는 방향을 정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For the future, it's up to the community. This is a community-based, volunteer-based magazine, and whatever the community wants, that's what the future will be. It all depends on volunteers and ideas that come from the community.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수하는 계절, 가을은 농촌의 분위기가 잘 살아있는 시기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을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농촌 여행 코스 5선을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가을에 떠나면 좋을 전남 농촌 여행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정수정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농촌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네. 가장 먼저 가볼 만한 곳 어떤 곳이죠? 네, 가을 섬진강을 따라 구례 오섬 건영마을인데요. 이 섬진강변에 위치한 이 아담한 마을로 마을에서 빌려주는 자전거를 타고 섬진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또 즐기면서 돌아볼 수가 있고요. 이 오섬 건영마을 바로 옆에 오산이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암자 바로 사성암입니다. 네. 4명의 고승, 원효와 도선, 진각, 의상대사가 이곳에서 수도했다고 해서 사성암으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렇게 산이 높지는 않지만 그리고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전망대이기도 한데요. 뒤로는 지리산이 그리고 또 앞으로는 섬진강 S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선 이른 아침 요맘때 물 한 개가 모락모락 피어나는데요. 그 전경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섬진강 하면 천문대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천문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강가에 있는 천문대로 아주 유명한데요. 찬바람이 부는 요맘때 가을 별자리로 사각형 형태의 천마 페가수스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물고기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별자리 관찰하면서 이거 가을에 멋진 밤을 만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자전거도 타고 또 별자리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체험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또 이렇게 세계 유일의 아파 박물관이 또 구례에 있는데요. 각종 꽃들이 눌러 있는 작품들을 이곳에서 전시되어 있고요. 이곳에서는 또 직접 아파를 만들어 보는 체험도 가능하고요. 또 판매샵에선 구매도 가능합니다. 또 아파는 멀리서 보면 일반 그림처럼 보이지만 또 가까이 가서 관찰하면 촘촘하게 박혀 있는 작고 예쁜 꽃잎들을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죠. 이렇게 눈이 향기로워지는 작품들도 감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꽃들에게 반해오는 시간으로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구례 오섬건영 마을에서는 감따기, 요새 지금 감따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또 긴 부각 체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가을 여행에 간식거리도 이곳에서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아주 좋은 시간이죠. 네. 또 전남에서 가볼 만한 농촌마을로 꼽힌 곳이 고흥인데요. 예, 소개해 네. 주시죠. 네, 먼저 첫날 능가사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년고찰 신라시대에 창건했고요. 그리고 사찰 뒤로는 팔령산의 능선이 가을빛을 담아서 지금 수려하게 아주 멋진 경관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북산의 목재 문화 체험장이 있는데요. 기세등등한 기암절벽이 이렇게 마북산 뒤북쪽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멋진 풍광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목재 문화 전시실도 함께 이렇게 관람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곳에서 목재 체험도 이렇게 갖춰져 있으니까요. 이곳에서의 체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옥전통체험관에서의 숙박시설, 또 마복산의 등산로도 함께 다녀볼 수가 있고요. 건강 황토길에서 만나는 자생식물원도 이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와 숲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 그러니까 유기농으로 매실과 유자를 재배하는 또 생태농원 소양이 있는데요. 이곳도 다녀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생산부터 판매, 체험까지 농촌 체험장을 자랑하고 있는 고흥엔도 함께 다녀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흥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소양과 고흥엔 이 두 곳을 소개를 드리자면 이 소양에서는 유자를 이용한 유자 피자 만들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수확한 유자로 유자청 만들어보는 체험도 이곳에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민박 체험이니까 깔끔한 집에서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식사, 민박 체험도 가능하고요. 네. 또 스트레스에 지친 몸을 풀어주는 마사지도 이렇게 덤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곳에서의 체험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고흥엔인데요. 이곳엔 바리스타 자격을 얻어서 농장에서 직접 바리스타와 드립 체험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석류 농장답게 이곳에서 석류를 이용한 여러 가지 체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석류와 유자와 관련된 제품도 이곳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두 곳에 가셔서 체험도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죠? 네. 이렇게 농촌 체험에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네, 농촌 여행 웰촌 누리집에서 방문하셔서 해당 마을 연락처가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말 가족과 연인, 친구 이렇게 멋진 가을 나들이로 구례와 또 고흥 여행 나들이 다녀보는 거 어떨까 싶어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비 승리 기여도 6 정도를 가져갔던 투수인데 올해는 3 정도의 페이스, 약간 확실히 고전했던 기록은 있는데요. 자, 날카롭게 배트가 돌았습니다. 좌익수와 좌측 라인 사이에 떨어집니다. 자, 이 타구에 1루 맞고 2루까지, 안중열이 2루까지 위치할 수 있습니다. 안중열의 장타, 득점권에 주자 위치한 롯데자이언츠입니다. 2구 걷어 올렸습니다. 약간 먹기 타고 좌익수 앞으로, 좌익수 앞으로, 그 앞에 떨어집니다. 안중열이 마지막 코너 돌았습니다. 공도 홈으로, 홈에서 태그,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그리고 민병헌 2루까지 들어갑니다. 민병헌의 달콤한 적시타. 오랜만에 보는 그야말로 명품 투수전인데요. 번지가 뛰어올린 타고 멀리 갑니다. 좌익수, 중견수 그 사이를 완벽하게 갈라냅니다. 번지가 1루 맞고 2루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번지의 갭피팅 장타로 이어집니다. 안중열 2구 번지 됐습니다. 안중열, 자 3루 선택, 팩터 3루에서 세이브입니다. 3루 세이브. 2구 타격, 투수 쪽 빠졌습니다. 센터 쪽 빠지는 중견수 앞에 안타. 또 한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다시 한번 달콤한 민병헌의 적시타. 2구 때렸습니다. 왼쪽 높게 갑니다. 좌익수 폴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전준의 타고 홈런. 주자는 2루입니다. 그리고 3구 바깥쪽 삼진. 이 가을의 끝을 잡고 있는 자이언츠. 아직 자이언츠가 이번 시즌 마지막 페이지를 열지 않았습니다. 중고 물품을 기부해 광주 지역의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는 빛고울 나눔 장터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지난해 행사 기부에 이어 올해도 부부가 평소 신었던 애장품인 등산화 2켤레를 기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 위해 기부했다며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광주은행의 고급화 전략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은행은 광주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프라임 PB센터 개점식을 열고 우수 우량 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프라임 PB센터는 광주 전남 기업인과 자산가들을 위한 밀착형 자산관리를 통해 금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시가 미세먼지 없는 청정 광주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32개 사업에 6,83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16%, 초미세먼지는 21% 감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미세먼지 측정에서부터 조치까지 전 과정을 시민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미세먼지 안전 시민 실천본부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에 정종태 전 코트라 유럽 본부장이 내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정 전 본부장을 내정하고 광주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구해 오는 23일 청문회가 열립니다. 정 내정자는 전남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코트라에 입사해 미국 시카고 무역관장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